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장하준 교수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장하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UN,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영국, 남아공 등 각국 정부, 그리고 서드월 네트워크, 말레이시아 등 NGO의 자문역을 역임하였다. 이 책은 선진국들이 현재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준다. 선진국들도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오는 동안 상당히 정책적으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 각종 지원금, 또 관세라는 장벽을 통해서 그 선진국들의 내부 산업을 키우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이 무역의 우위를 점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개발도상국들이나 후진국들이 그렇게 관세를 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 자유경제를 요구를 하고요. 그러면 게임이 안 되겠죠. 이미 경제적으로 선점한 나라와 이제 개발이 시작된 나라하고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을 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선진국들이 유리하죠. 근데 당장은 그런 무역이 선진국들이 유리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개발도상국들이나 후진국들이 경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선진국들이 팔 수 있는 물건의 양도 제한될 거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선진국들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나 후진국들도 자체 이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세도 어느 정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자국 산업도 보호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 역사적 관점에서의 ITT 정책.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럽의 선진국들,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이런 나라는 원래 처음부터 선진국이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나라들도 산업화 경쟁을 했고요. 산업화에 먼저 성공한 나라들부터 경제적 우위에 점하기 시작했고요. 산업화가 늦게 된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먼저 산업화에 성공한 영국 같은 나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중국 하면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독일에서도 이 짝퉁으로 영국 제품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1700년도만 하더라도 이 특허법에 대해서 정확히 정립이 안 돼 있었고, 그런 시기 유럽에서 산업화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성공한 산업화를 통해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이 차례차례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각 나라들도 이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거나, 그리고 이 제품을 카피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립니다. 20세기 초반까지 유럽은 차례차례 이제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제도를 정립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경제 원리나 논리가 200~3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거의 50년 만에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했던 이 산업화 과정을 단축해서 따라잡았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다른 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유럽의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선진국이 됐는지, 또 개발도상국이었던 선진국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선진국들을 따라잡았는지, 지금은 못 믿겠지만 이 책을 보면요, 19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독일이 개발도상국이었고요.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었답니다. 지금 이걸 이제 자료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의 선진국들이 모습을 갖췄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제도와 경제 발전, 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체계, 선진국에 있어서의 제도 발전의 역사. 여러분들은 민주주의하고 이 선진국,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장하준 교수도 확신은 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무조건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대부분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데 성공한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이제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또 관료 제도와 사법권의 역사, 이런 관료 제도와 사법권이 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만드는데 영향이 있을까? 있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부정부패하면 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고 골머리를 썩었던 나라들이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초기 민주주의. 초기 민주주의 때는 지금처럼 투표권이 뭐 남성, 여성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돈이 있는 소수한테만 있었고요. 또 흑인은 없었고, 그 다음에는 발전하면서 남성들한테만 있고, 나중에 여성들까지 투표권이 확장이 됩니다. 그게 1900년도에 돼서 가능했기 때문에, 이 소수의 투표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돈 선거, 금품 선거, 또 관료가 되면 부정부패가 그렇게 심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부패 하면 후진국을 떠오르는데 아닙니다. 선진국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완하고 수백 년 동안 그런 시행착오를 극복해 가면서 지금의 모습을 이뤄낸 겁니다. 또 재산권 보호 제도와 역사, 또 기업 지배 구조 제도와 역사.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 제도권, 이런 제도화, 또 기업화가 사실은 이제 선진국에서부터, 영국부터 시작을 했죠. 영국, 뭐 프랑스, 그리고 독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제도화 시켰고,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그런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또 금융제도와 역사, 또 사회복지제도와 노동제도의 역사. 저도 이거 보고 정말 이건 따로 봐야 되겠다. 1800년도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8세 이하, 뭐 12세 이하 이 아동들에게 노동 착취를 했습니다. 노동 착취라기보다는 아동들에게도 일을 시켰고요. 점점 이제 제도화 되면서 12세 이하, 14세 이하, 16세 이하, 18세 이하. 19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65시간 일하는 나라도 많았고요. 선진국에서. 그리고 이 48시간, 40시간이 정착된 지가 사실은 몇 년 안 됐습니다.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을 공격할 때 아동 착취한다. 나이키 특히 아동 착취한다고 뭐 거기서 신발을 못 만들게 한다거나. 그래서 유럽의 지금 선진국들이 본인들이 개발도상국일 때 했던 이런 노동, 또 금융, 또 복지, 또 기업, 재산권 보호,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짚으면서 선진국들은 이런 개발도상국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아시아나 전 세계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선진국이 돼 가야 되는데 역으로 계속 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으로 오는 걸 막고 있죠. 또 마지막 그 3부에서는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이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게 네 가지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인식.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말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 깡패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미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 개발도상국들의 관세를 계속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경쟁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 보통 우리가 IMF나 아니면 WTO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준의 제도를 갖춰라. 예를 들어서 그 선진국 특허권을 인정하고 뭘 인정해서 이런 글로벌하게 제도화해라.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개발도상국들이 물건을 카피할 수도 없고 엄청난 로열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만든다고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죠.
자기들은 그렇게 카피하고 모방하고 이렇게 또 관세를 높여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게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려고 한다. 그래서 과연 선진국들이 말하는 이 제도가 완벽한 건지 그 부분을 역으로 한번 되짚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의 재인식. 정책과 제도도 비슷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에서 아무리 말했던 정책이나 제도가 이 개발도상국의 제도나 정책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는 청렴하거나 공정해야지 가능한 제도일 텐데, 예를 들어서요. 근데 그 나라의 부정부패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그런 제도나 정책을 아무리 적용하고 싶어도 그 개발도상국 그 문화 수준이나 아니면 국민들 수준이 따라오지 못했을 경우에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나 역량에 맞춰서 맞는 제도를 개발을 하고 적용을 해야 조금 더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또 제기 가능한 반론들에 대하여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석학들이 또 경제학자들이 장하준 교수를 비판을 했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반론도 제기했고 그 반론에 대한 장하준 교수 생각이 적혔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고 어떻게 해야 영광군이 발전할 수 있을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네, 다음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